지난 21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주택 1,282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서울의 공공택지 11곳 모두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긴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 해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 서울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공간을 제시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강남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921 공급대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9.13 대책 내놓은 지 8일 만에 이 대책이 나오면서 수도권 17곳에 35,000 가구를 공급한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공개된 지역의 특징부터 한번 교수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9월 21일 이제 대책에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공공택지를 확보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이제 신혼 희망타운을 좀 조기에 공급해서 예. 2022년까지 54,000호 정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도심 내에 좀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서 좀 규제를 좀 완화해서 주거 용도를 좀 높이겠다라고 예. 하는 취지인데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공급 대책이었으니까 예. 공급이 되는 지역을 좀 살펴보면 가장 매력적인 게 이제 성동구치소하고 예. 이제 재건마을 정도 될 예. 거고요. 예. 서울 내에서는 이제 9개 부지는 아직 미공개돼 있는 상태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지역은 광명이나 의왕, 성남, 예. 그다음에 이제 의정부, 그다음에 인천은 검암 이런데 예. 일단은 성동구치소하고 재건마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택이 그동안에 올랐던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소초 지역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공급한다는 차원이 좀 작긴 하지만 나름대로 좀 이해가 가고요. 예. 근데 그 외에 이제 광명이나 하안이나 성남의 신촌 이런 데는 비교적 수도권과 그러니까 서울과 인접해 있는 외곽 지역이고 서남부 지역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좀 교통이 좀 좋은 곳. 예. 그래서 서울의 수요를 어떻게든 좀 흡수시켜 보자라고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좀 서울과 가까우면서 교통과 그다음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좀 네. 특색을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그 위치들이 제법 괜찮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성동구치소는 성동이라고 말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송파 그렇죠. 바로 그 네. 송파 역세권 오금역 예, 가까운 주변이죠. 곳이에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런 곳들이 대규모 단지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개포 재건마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위치가. 네네. 제가 이제 그 옆에서 살아봐서 아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그 소규모 단지를 갖고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좀 대규모 한 10,000가구 이상들이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제 협의된 곳 두 가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락동의 성동구치소부지하고 예. 개포동의 재건마을인데 이쪽은 말 그대로 성동구치소가 한 1,300가구 정도 예. 예상되고 여기 재건마을은 한 340가구고 원주민들한테 또 주고 나면은 사실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어떤 그 그린벨트 부분의 해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도심지에 공급하는 부분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 결국 서울 전체의 한 약 25%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예. 대부분 서울 외곽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도 첫째 이제 과연 서울 도심의 공급들을 되기를 바라는 시장에 있어서의 그런 수요를 감안할 때 과연 그걸 풀었을 때 실질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인가가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린벨트 쪽에서 자연 훼손이 되는 부분 측면만큼의 사실은 거기에 부지로서 충분한 공급 물량이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직 정부나 서울시 쪽에 누구도 지금 확신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물량 확보가 충분치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실제로 그린벨트 이외에 사실 서울의 도심지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이 그런 그린벨트라든지 또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필요로 한 수요와 니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요와 실제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그 생각들이 너무 큰 괴리감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서울시장이나 혹은 서울시의 입장들이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는 게요. 예.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서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전국에서 몰려드는 수요까지 포함해서 많은 수요를 예. 공급이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다. 예. 근데 감당하지 못하는 원인을 우리가 한꺼풀 들시고 보면은 실적으로 지금 도심지 내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사실상 완전히 봉쇄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에 있거든요. 안전진단 기준부터 이미 강화돼 가지고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다 도외시하고 서울에 공급할 곳을 찾다 보니까 그린벨트 외에는 유유지라든지 일부의 공간들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개발 한들 실질적으로 자연 훼손이나 실제 개발 등을 통해서 실제 공급되는 물량들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예.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지도 의문이고 예. 자칫하면 도심지 내에만 혼란스럽게 되는 측면들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이번 입장은 국토부와 맞선다는 점에서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 저는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잠깐 그린벨트 현황이 나왔는데 이 그린벨트 지역 중에서는 꽤나 그 주택 뭐 투자를 하는 사람 전문가들이 좀 원하는 데들이 있긴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한번 다시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초, 그렇죠. 예, 강남, 강남. 좁은입니다. 사실은 서초와 강남. 지금 그린벨트 그 그림을 보시면 서울을 둘러싸고 이제 그린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도봉이나 노원이나 강북은 북한산이나 수락산 국립공원 때문에 예. 개발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네. 예. 그다음에 강서 쪽에 조금 있는데 강서는 공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항이 있어서 입지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아요. 거기는 예. 아마 마곡지구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김포 있다. 신도시가 지금 아직도 미분양에서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죠. 아니, 그리고 마곡지구를 제외하고 나서의 강서 이 지구는 소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곳이 이제 결국 서초, 강남.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관악이 관악이 근처에. 예. 그러니까 결국 관악에서 과천 넘어가는 길. 예. 그다음에 강남에서 과천 가는 그 사이 정도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예.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근데 지금까지 정부가 입장을 보면 공급은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책을 지금까지 계속 써왔어요. 예. 근데 최근에 와서 어쩔 수 없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예. 아마 그 원인이 집값이 급등하고 수요가 예. 계속 증가하니까 일정 부분은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꾼 건데요. 이제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유지만 가지고는 이 정도 규모도 공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남은 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데 정말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일정 부분은 찬성하는. 아니, 그런데 네. 교수님, 네.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심지에 준하는 정도의 매력적인 그린벨트를 해제해 줘야 사실은 거기서 수요를 갖다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랬다가는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이제 딱 서초, 강남 어떻게 보면 거의 금싸라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인데 거기를 해제했다가는 강남, 서초 집값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럴 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이제 선례, 예. 기존의 사례를 갖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은 MB 정부 때 사실 보금자리 지구,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초구의 세곡지구, 제가 이제 그 근처에 이미 제가 거주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보금자리 지구가 개발되기 전에 굉장히 주거 환경도 좋았고 예. 실질적으로 자연 환경도 보존이 아주 잘 돼 있는 곳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교통도 좋고 도심지와. 그런데 그쪽이 이제 사실은 많은 물량들이 들어가면서 제가 볼 때 저는 훼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의 주거에 대한 안정을 당첨된 사람들한테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해서 거기 당첨된 사람들만 굉장한 개발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입주할 때 가격 대비해서 지금 2~3배가 오른 상태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당첨된 특수한 사람들만 그린벨트 훼손이란 커다란 대가를 치르면서 거기에
주거의 그 공간들을 마련했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쪽에 근접도 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번에 그 하나의 그 예정지로 보면은 세곡지구와 그다음에 그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비행장이 있는 성남 비행장 성남 비행장이 있는 그쪽 사이에도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은 제가 그저였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기존의 국민주택이라든지 그 보금자리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지 자체가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 금싸라기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땅들도 그린벨트 해제해서 해봤자 그렇게 많은 그렇죠. 물량을 줄 수도 없는데 그런데 매력적인 데는 거기밖에 없으니 거기가 또 분양가나 이런 것들이 분양가 상한제는 이런 게 적용이 되더라도 상당히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싸니까 몰릴 테고 그럼요.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면 주변 집값을 또 밀어 올릴 테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거기를 풀어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해제해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허파이고 그리고 우리가 도시가 커가고 연접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그린벨트이잖아요. 근데 정부가 그동안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택 보급률도 뭐 100% 아직 미만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시장 상황을 걷잡을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그 과천이나 서초나 강남의 세곡동, 내곡동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럼 공급을 안 하면 해결책이 있느냐? 그럼 다른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세금을 현실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차액을 양도 차액을 환수한다든지 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은 공급 정책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공급 정책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린벨트밖에 선택할 수 없는 정부의 폭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자, 분명히 수요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수요에는 서울의 집값이 자꾸 뛰니까 지방의 거를 팔아서라도 서울의 것을 사야 된다라는 어떤 그 투기 혹은 투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그래도 가수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단 잡아주는 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수요 분명히 있고요. 뭐 용산 같은 데는 지방에서 올라온 돈이 어마어마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분석이 된다면 그 부분을 차단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여유 자금으로 서울에 투자하는 것은 예를 들면 2주택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세금으로 환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고 지방을 정리하고 서울로 온다는 것은 거주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책들을 아주 세밀하게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역을 좀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이 더 막 펑펑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의 행정복합타운 들어설 때 굉장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결국은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책적으로 못 오게 하는 정책을 쓰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9.1 대책 이전에 발표했던 것들처럼 2주택자에게 대출을 안 하면서 자금줄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효한 정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기 심리를 자극해서 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돈을 차단하는 것 중에 일부도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 돈이 주택으로 오지 않고 다른 산업이라든지 다른 투자처를 찾는 정책들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맞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너무 단편적으로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급을 억지스럽게 사실은 무조건 물량만 확보한다고 해서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아까 올라오는 부분이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약 매매의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저는 수요 분산 정책을 써야 되고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혁신
신도시 개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공기업들도 이전시켰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어서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다양한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국민들한테 이야기함으로써 수요가 서울로 집중되는 부분을 막아야지 이 부분에 막는 거 없이 공급만 자꾸 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의 우리 달성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저는 수요 분산과 그다음에 적절한 내에 있어서의 서울에 있어서의 또 기대 이익도 많이 있으니까 공급을 좀 해나가는 이 두 가지 정책을 병행을 해야지 공급 정책만 한다고 해서 그동안 시장에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냐. 이 부분은 또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자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가수요가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서울시 내 유유지만으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유지만으로는 지금 2021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입주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유지 개발 등을 통해서는 아니면 아까 우리가 용적률이라든지 주거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공급에 뒷받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전문가들도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 있어서 그런 부분과 함께 병행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어떤 일정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좀 낮춰줌으로써 그것을 통한 도심지의 공급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풀리게 되면 또 집값 상승이라는 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의 이전에 그 발표 중에 특히 강북 이쪽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어떤 뭐랄까 개선이랄까 뭐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공급 물량을 갖다 좀 확보하는 거 특히나 공공 그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물량을 갖다가 혁신적으로 늘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들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일단 보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급 물량이 더 줄어든 거 아닐까요? 좀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은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에서 살아가는 한은 지속적으로 일정 부분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공평하게 누가 과도한 이득을 얻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지는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 것이 결국 공급이 부족. 그러니까 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결국 수요가 많다는 얘기라고 그렇죠. 바꿔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를 면밀히 살펴서 지금 정책을 쓰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수요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느낌상으로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비정상적인 수요가 조금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를 차단하면 당장은 공급을 많이 늘리지 않아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급이 너무 작아서 이것이 폭등의 원인이라고 일단 분석을 했고 정부가 그러면 공급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자본을 차단하는 것을 지금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서는 양동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 수요에 대한 어떤 그 이상 집중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공급이 충분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그 서울에 11곳이 그 이제 오픈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야 이제 구체적인 어느 정도 수요를 갖다 볼 수가 있을 텐데 대략 어느 정도의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만 있지 9곳이 지금 오픈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정부가 얘기하는 그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9.21 대책에서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언제까지 얼마만큼을 공급하겠다, 지역은 어디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줬으면 이번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그 주택의 공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공급되는 특히 강남과 서부 지역, 뭐 남서부 지역이 주로 대상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공급은 확보가 되겠다. 그러면 시장이 좀 안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가 급했는지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서 협의가 안 돼서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데 지금이라도 빠르게 협의를 해서 빨리 그 공급의 계획과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서둘렀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지금 성동구치소 부지에서는 이미
발표하자마자 네. 주민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네. 재건마을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거의 규모가 340여 가구밖에 안 되니까 지금 크게 뭐 어떤 반발이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예, 예. 분명히 그 지역에 지금 문화시설들이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죠.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까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경우에도 이미 반발하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실적으로 해당되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자체가 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물량을 쏟아낸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느끼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성동구치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서울의 전체적인 균형을 감안할 때 주거 공간과 함께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서 들어와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베드타운으로 그냥 전락시키는 그런 물량만 공급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자기들이 가지고 살고 있는 곳의 지역에 있어서 이것은 말 그대로 그 효용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이 물량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9개 지금 미공개 같은 경우에도 한 8,642가구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물량은 적지만 나름대로 이 부분들이 현실화되면은 의미 있는 수치가 될 수는 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라는 것은 아무 주택이나의 그 양적인 부분에 대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 있는, 즉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거로서의 굉장히 품질이 높은 그런 쪽의 주택을 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좀 싼. 예, 그렇죠. 가격은 싸야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신규 주택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이런 쪽에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면 수요층들은 상당히 반응이 저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예. 다만 우리가 질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고 양적인 측면에 집착하다 보면 서울시 공급 물량이나 수도권의 30만 가구 자체라도 공급 물량만 쏟아내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두른 측면도 제가 보기엔 다소 조금 국토부가 뭔가 쫓기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나름대로의 서울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국토부 차원의 전국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가장 대표적인 국제도시로서의 의미도 있고 기능도 있고 도시발전 계획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유를 두고 중간에 시장에 서울시장 내에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것보다는 장기 로드맵을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말씀하신 부분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 그 성동구치소 자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전부 1,800여 개의 그 집만 들어온다 그러면 네. 그 동네는 정말 문화적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돼버립니다. 네. 재건주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그래도 그 흡수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렇죠. 전적으로 거기 같은 경우는 그냥 송파 쪽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되고 물론 이제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변에 있지만 문화적인 인프라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낙후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미니 신도시가 부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회복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산권이고 또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조금 상황이 안 맞지만 그래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또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 이주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한다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이주 수요가 있고 수용의 대금이 또 시장에 몰려드는 예,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악순환인데 결국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리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예, 그건 그렇고요. 네. 그리고 신도시가 네네. 새롭게 만들어져서 뭐 한 번에 뭐 대략 한 330 제곱평방미터인가요? 330만 제곱평방미터 정도의 신도시가 4개 정도가 들어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판교보다 더 가까운 그런 곳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충분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휴지보다는 나으냐?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도 굉장히 낮다고, 그러니까 높다고 생각하죠. 만족도가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지금 기존의 신도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감안할 때 이 3기 신도시는 1기와 2기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20-30km 안에 그 위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성공이나 실패 사례를 본다면 교통시설이 같이 확충이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같이 되기에는 많은 시간과 또 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 3기 신도시가 성공하기에는 거리상으로 좋은 위치에 입지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교통시설까지 완비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생각하는 시점에서 성공적인 사례로서 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세곡지구에 그 보금자리 주택 만들어진 다음에요. 그 세곡동에서부터 양재동 해가지고 오는 그 길이 완전히 지옥이 돼버렸거든요. 네네. 교통이 더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서요. 이번 공급 대책, 이건 수도권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은 시장에 신호를 주는 거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끝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예. 그러니까 시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곳이 미지정돼 있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그렇죠. 것 때문에 그렇다면 공급이 많지 않다. 그러면 기존 주택의 가격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9.1 대책 이전에 발표했던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이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급은 이왕 정부가 정책을 바꿨다, 예. 공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일시적으로 그만한 정도의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면 시장에서 상당히 받아들였을 것이다. 예. 근데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좀 안정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위원님도 비슷한 예,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번에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아마 더 추가적인 입 후보지가 확정이 되면서 정부가 좀 다듬어진 내용들을 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 시장 상황으로서는 아직도 미흡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아마 종부세 강화 쪽에 의해서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추가적으로 정부가 추가 입지를 갖다 명확하고도 현실감 있는 대안을 제시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상황들이 많이 변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결론들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부동산 대책들의 향후 전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보를 갖다 제공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강남훈 교수님, 그리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님 모시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서울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